6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본집행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전에 가압류에게서 본압류를 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요, 그 보존 처분은 그 강제 집행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결국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을 우리는 본집행이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집행을 본집행으로 옮겨오는 거다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등기법에서 가등기한 본등기 있죠? 그런 장면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본집행으로 옮겨오려면은 첫 번째는 집행권한이 있어야죠. 또 집행권한 그 집행력이 있는 정보, 즉 이때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집행문이 있을 때는 그 집행문이 붙어 있는 정보를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또는 본집행을 신청한 때, 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는 4번에 있는 본래 집행을 개시한 때, 한마디로 본집행을 개시한 때다라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당한데, 즉 본집행이 개시되면 그러면 이제 보존 처분의 집행은 종료하고 그 이후에는 본집행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각종 이제 본집행에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가압류를 했다가 예컨대 뭐 2014년도 가압류를 했다가 소송을 한 1년 해가지고 다시 뭐죠? 2015년에 본압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압류를 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또 채권 가압류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죠? 또는 나중에 공정 증서를 받거나 또 지급문을 받거나 마찬가지죠. 에 의해서 본집행을 해요. 그 얘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죠? 본집행에 종전 가압류를 등기했던 거를 나중에 뭐죠? 경매 신청이죠. 이게 경매 신청의 본집행이죠. 신청이고요. 유체동산 집행은 이제 역시 또 판결에 의해서 본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본래 집행을 하게 된다. 네, 이제 뭐 파란 딱 붙였다가 빨간 거 붙였다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채권은 가압류에 의해서 뭐죠? 뭐합니까? 압류하고 이제 추심 및 전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본집행을 개시하는 거죠. 이게 그죠? 따라서 일본의 그 유체 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관 장소에서 목적물을 점검해가지고 본집행한다는 뜻을 이제 고지하고, 역시 가압류 표시 위에 본압류의 표시를 다시 붙이는 거죠. 그죠? 빨간 색깔로 딱 붙이는 거죠. 물론 그 가압류됐던 것이 공탁이 되거나 또 그 가압류 물건을 그 사이에 팔아서 공탁했다든지 그럴 때는 집행관은 그 보관 중인 공탁소로 공탁금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해소해서 금전 집행 방법으로 집행한다. 채권의 가압류는 일단 지명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에는 이때는 우리가 실제는 뭐죠? 압류를 할 필요는 없고 다시 뭐죠? 바로 추심 전면령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압류는 해야 됩니다. 압류는. 그래서 견해가 아니라 실무는 압류 플러스 추심, 압류 플러스 전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할 때 가압류에 관한 본압류라는 것을 밝히고, 종전의 가압류 결정문 복사한 4번, 또 과거에 가압류 송달했던 증명서를 가져와서 그 본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본압류 신청은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뭐 2000년에 했던 이 카단 사건의 가압류를 이제 별제목록 기재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번합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번합류죠. 가압류에 기한 번합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법원은 종전에 가압류 명령을 했던 그 법원이 그 법원에서 전속 관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처분을 했다가 다시 또 본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처분은 사실 뭐죠? 주로 특정물에 대해서,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아파트에다가 여기다가 뭐죠? 이번엔 가처분을 했어요. 그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B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매매했는데 그때 팔아먹을까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거야. 그럼 나중에 이 가처분에 기해서 A에서 B로 판결에 의한 등기하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바로 그 사람 앞으로 또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것은 그것이 소유권 등기할 것이냐 말소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요거는 등기법 할 때 또 배웁니다.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뭐예요? 우리가 명도 소송을 했을 때 그때 미리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의 점유를 뺏어서 인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는 점유를 이제 이전받아서 이제 그걸 이전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 밖에 단행적 가처분 같은 경우 뭐 임시적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건 뭐예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컨대 뭐 단행적 가처분이다 한번 주는 거. 근데 A가 그죠? B에 대해서 이제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니까 임금 지급권자가 뭐예요? 이 해고가 무효다라는 소송합니다. 그러면 해고 무효 소송을 갖다가 뭐죠? 막 1년, 2년, 3년 막 끌어오면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 해고 무효 소송하면서 뭐 임금 지급, 임금을 줘라. 그죠? 근데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일단 임금을 줘라라는 임금 지급 가처분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겨요. 이기면 그걸 끝난 거죠. 일단 별 본집행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3번 이미 단행적 가처분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집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청할 때 본집행이 났을 때 쓸 필요 있는 거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보존 처분이 본집행으로 옮겨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요. 우리 이런 얘기죠. 이 가압류를 이게 2014년 5월 7일 했고 본집행을 경매를 2015년 10월 9일 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가압류에서 본집행을 이 가압류를 이때부터 보는 거냐 아니면 이때로 소급하냐라는 건데 판례는 이때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설이 있고 뭐 그죠? 일설이 있고 뭐 장례다 뭐 이설은 뭐죠? 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판례를 보세요. 판례는 뭐 어느 설 입장이지 않지만 가압류가 된 후에 그 가압류가 나중에 본압류 강제경매가 돼가지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본압류로 이행됐을 때는 그 후에는 가압류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해서 나오죠. 당초부터 그 가압류 당초부터 본집행에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만 다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압류라도 이걸 다퉈야지 이걸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본집행이 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되지 않는다면 설사 가압류 집행이 취소가 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2002년도 판례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거를 취소시켜 해도 말소해도 얘는 살았다. 따라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압류가 아무리 이 가압류를 뭐 취소 신청을 해서 뭐 이신청을 해서 어떤 뭐예요? 한마디로 가압류에 대한 해방 공탁금을 걸어서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가압류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경매 보세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 한 거 아니에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본압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얘가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14년도 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에 기한 얘도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더라도 이 본집행의 진행 중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뭐 경매를 정지시키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막 여기에 대해서 뭐 해방무탁금을 걸어서 취소를 설사 했더라도 이거는 계속 경매는 진행해요. 한마디로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것 때문에 이거 별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잘 나옵니다 시험에. 따라서 우리가 가압류가 되고 지금 한번 그림 볼 거야. 이거 뭐 등기할 때도 잘 나오고 등기법, 뭐 공탁법, 뭐 인지법 다 나옵니다. 그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유자예요. 갖고 있겠죠. 여기다가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B한테 제3자가 샀어요. 우리는 그 제3자를 우리는 제3 취득자라 그러죠? 취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뭐죠? 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라는 한마디로 뭐죠? 이때는 본압류라고 등기부에 쓰진 않고요. 실제는 뭐죠? 실제는 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겠죠. 등기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공탁, 이게 가압류가 이게 2억이니까 만약에 2억을 주고 가압류에 대해서 그 사이에 그 해방 공탁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탁금 걸으면요 2억 주고 난 다음에 뭐죠? 집행 취소를 신청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가압류 말소 등기를 했어요. 가압류 말소 등기를 했어. 그 이유는 뭐죠? 해방 공탁금 걸어가지고 취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 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는 이 가압류를 말소했으니까 이 본압류가 그 근거를 잃은 거 아니냐. 근거를 잃었으니까 이 경매도 이제 취소 신청을 한 거죠. 머리는 엄청 쓴 건데 머리는 엄청 썼는데 우리 판례는 뭐죠? 아니 이게 문제 있더라도 이건 그냥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막 경매가 되고 있는 거야. 경매가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걸 취소해도 법원에서 신청하니까 뭐죠? 기각이 나왔어요. 기각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돈은 기껏 2억 들어가서 말소시키고 막 했는데 잔뜩 시간을 다 소비했는데 뭐 꽝이 아니에요. 꽝.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는 그냥 기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원래 배운 대로 이 본압류에 대해서 공탁금을 차라리 2억을 거두고 집행 정지 신청한 다음에 청구 이소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더러운 거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취소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볼까요? 따라서 가압류가 등기되고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이 맞춰진 할인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 진행 중에 해방부탁금을 걸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원래 취소할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설사 취소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모르니까, 왜냐면 이 가압류 해방부탁하는 담당 공무원은 뭐예요? 이게 경매가 진행 중인지 말을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가압류를 취소를 해서 말소했어요. 문제는 말소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딱 줄으시고 강제 개시 결정 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기에 2001마 사건인데요. 이 판례가 매번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있다 없다 가지고. 근데 결론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판례는 그런 말합니다. 물론 본래 집행이 없다면, 그죠? 그 보존 집행은 그대로 살아나서 본래 유지가 되지만, 이 보존 집행과 본 집행은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서 일체를 이룬 것이고, 물론 만약에 그 본래 집행이 목적 달성을 해서 한마디로 경매를 해서 남을 것이 없어서 본 집행에 취소했다면, 그렇죠? 본 집행에 취소했다면 거꾸로 얘는 취소할 수 있어. 그죠? 본 집행에 취소했다면 걔는 취소할 수 있지만 거꾸로 앞에 게 취소했다고 어떻게 취소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됐습니까? 그리고 또 맨 밑에 보시면요. 그런 말을 해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이전했을 때 가압류할 때 소멸시효 중단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 이게 보세요. 만약에 가압류를 2008년도에 했어요. 가압류를. 그럼 2016년도까지 지금 계속 살아있어. 그럼요. 계속해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판례 보듯이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본압류 사이에는 압류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말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5년, 10년이고 계속 말소를 해야 돼. 그죠? 그죠? 하여튼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번의 검토는 뭐냐면 그거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만약에 내 물건, 남의 물건, 이 가압류를 사실 A에 대한 가압류 했는데 이 가압류가 이게 K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K라는 사람이 제3자 이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이소를 하는 중에 갑자기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해버려.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때는 우리가 이때는 바꿔야죠. 이제는 본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앞에는 가압류 취소해달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는 본압류 취소해달라고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존 집행을 했는데 제함자가 이소를 했어요. 그 중에 그 보존 집행이 본 집행으로 쫙 넘어와. 그럴 때는 그 본 집행의 불허가를 구해서 소를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소장을 변경하라. 됐습니까? 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는, 제가 내년도쯤에는 아마 이제 뭘 해드렸냐면, 객관식 다 끝날 때쯤 또 해야죠. 그때, 내년에 아마 객관식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최근 판례가 또 이렇게 1년 동안 또 판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단위 이렇게 모아가지고 1시간씩 끌어서 따로 그건 언제든지 듣게끔. 왜냐면 그거를 강의 속에 집어넣으니까 강의를 다 들어야 또 들어. 그죠? 그래서 아예, 뭐, 2014년도 판례, 2015년도 판례, 20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도별 판례를 딱 모아서 제가 다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려고 다 또 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법률 같은 거 약간씩 바뀐 것도 있어요. 한두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해드리고, 오늘 지금 보면 그 오른쪽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뭐 각종 이제 시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걸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보시죠. 페이지 14시에 우리가 이제 배당요구 종기까지 뭘 했다 하는 거. 우리가 배당요구 종기는 적어도 채권자가 그때까지 배당요구 안 하면 뭐죠?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 경우 생기죠. 그래서 그때까지 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 신고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최고를 미리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중경매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선경매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 경매가 후 뒤에 경매 신청인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가로 안에 그 후 경매 신청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후 경매 신청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배당요구 종기가 뭐 9월 5일이다. 그러면요. 근데 여기 3월 5일 날 A1이 압류했어요. 이 신청인 1 압류. 근데 A2가 5월 4일 날 압류했어. 그런데 이거는 A3가 9월 10일 날 압류했어. 그럼 이거는 압류 경험이 3개죠. 3중 경매야.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이 경매가 뭐 49호 2호로 정지됐어. 그러면 정지됐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때는 A2는 빨리 내 거 해줘. 라고 속행 신청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돼요. 배당요구 종기 후에 들어온 얘는 안 돼. 못해. 권리가 없어.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배당요구 종기 후에 들어온 사람만 계속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경매 절차 정고제 시에 1인 경매할 때 그 배당요구 종기란 말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감각을 가지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해한개인들이 우리가 보통 합의해서 각종 경매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배당요구 종기까지 합의해야 돼. 왜냐하면 그 채권자들이 또 이해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각종 매각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매각 조건 변경을 합의로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채권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해야지. 기껏 신고 들어왔는데 그때 바꾸면요. 신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야? 그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그건 신청뿐만 아니라 그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 변경도 배당요구 종기고, 또 우리가 배우자가 뭐 자기가 그죠? 지급 요구할 때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가 그죠? 배우자 거 그때겠죠? 뭐 기타 남편 기타인데 대가가 우겼다. 그러면 원래 기타는 원래 부부 공유는 아니잖아. 공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공유관계 부인의 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잠깐. 그 다음에
매각기일. 우리가 이제 배당요구 종기 지나면 뭐예요? 바로 이제 팔리죠. 그럼 매각기일 전까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그렇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채무자분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꺼번에 팔 수도 있고요.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이 있는데 적어도 일괄 매각할 때는 매각기일 전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매각기일 후에 하면 갑자기 하나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개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괄 매각 결정은 매각기일 전이에요. 암기할 때 뭐 한 대 맞춰가지고 일매 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리고 우리가 차순위 신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에 매수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매각기일 마칠 이때 똑같아. 이때도 매각기 그날이죠. 그날 마치기 전까지 그죠?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 이때 의무는 뭐죠? 그 사람이 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고를 해서 나한테 허가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신고를 우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합니다. 즉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우리는 차순위 신고라고 해요. 표현을. 그래서 그 차순위 신고도 매각기일까지 그날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공유자가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는 그날 매각기일 그날 보증금을 제공하고 혹시 매각기일 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매각기일이 이제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 매각 허가를 해야죠. 팔렸으면 순서가 그러면 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죠? 보통 매각기일 날 팔리면 그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를 하잖아요. 순서가. 따라서 우리 판례는 적어도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권리 신고죠. 권리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매각 허가 결정까지 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매각 허가에 대한 이신청은 허가 전까지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3번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내가 임차인인데 샀어요. 그럼 어차피 내가 배당받아. 그러면 내가 배당받을 거 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계 차익 신고죠. 따라서 어차피 채권자는 내가 받을 게 있어요. 저 채권자가 샀어. 그러면 채권자가 매수 신고일 때는 똑같이 언제까지요? 바로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기일 끝날 때까지 차액 지급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신고해서 배당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게 해주세요. 내가 어차피 5억 받을 게 있는데 그 집이 7억이야. 그러면 2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대금을 배당기일에 내주세요. 라는 것이 이제 차액 지급 신고고 이 조문이 140조 3항 2에 있어요. 이게 상계를 까는 건데 일종의 이거를 일주일 안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예전에도 보면 법무사가 막 100억이 넘는데 신고했어. 그러면 일주일 안에 깜빡 잊고 있다가 나머지 10억은 90억, 원래는 100억짜리라도 내가 받을 게 90억이면 10억만 쓰면 되는데 신고 안 하면요. 일단 100억을 돈을 빌려야 돼, 90억을. 어떻게 빌려? 그죠? 아니, 돈은 오지, 그죠? 물론 내가 받긴 받아. 근데 그 사이에 한 달치 이자를 법무사가 물어줘야 돼. 그죠? 이게 그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내는 게 뭐 떨어뜨린 거자 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과잉매각인데, 자, 과잉매각이다. 예컨대, 아니, 하나 팔면 충분한데, 왜 세 개 팔어? 오피스텔이 세 개야. 근데 요즘에 올라가지고, 오피스텔이 올랐어. 올라가지고, 비싸. 그러면 잘 나가. 그러면 뭐예요? 과잉매각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100일호 100여가 있으면
100일호만 팔아주세요. 아니면 102호만 팔아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언제까지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허가 전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울 때 뭐 허선지, 허가 선고 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것도 자꾸 이제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우는 건데요. 또 애우면 편한 것도 있어요. 애우면 편한 것도 있어요. 그죠? 누가 물어보면 이제, 허가, 이게, 그죠? 그래서 똑같잖아. 우리가 시험 보는 거나 누가 똑같아. 상담하시는 것도, 많이 좀 애워놓으면 좋죠. 많이 애워놓으면, 그죠? 언제까지 딱 나오잖아요. 찾아봐가지고 물어보면 좀 약간, 찾아봐가지고 물어보면 스타일 구비잖아요. 그죠? 탁 튀어나와야지. 하여튼, 근데 시험 때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차액 지급과 거기 과잉 경매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3번과 4번은. 자꾸 이제 틈틈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뭐죠?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와야죠, 돈. 잔금 낼 거 아니에요. 대금 지급. 그래서 그 대금 지급 기한, 이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은요, 대금 지급을 하면요, 소유권자가 바뀝니다. 채무자에서 이제 견학인 매수인으로 소유권자가 바뀌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바뀌기 전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은 게 1번이죠. 각종 집행정지, 집행 취소 문서는요, 소유자가 바뀌면 꽝 아니야. 대금 지급 기한이, 그죠? 다시 한번, 대금 내기 전까지 못하면 꽝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고요. 똑같이 2번 제일 중요하죠. 2번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경매 신청할 때 할 수 있고요. 쫙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언제까지 이 대금 들어오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지. 대금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대금이 들어왔는데 무슨 취소를 해요. 취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뭐죠? 경매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것인데, 이미 대금 들어왔으면 경매를 취소하면 뭐래? 소유권 넘어갔는데. 그래서 2항계에는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 개시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중 경매도 대금 지급 시까지 해야 돼요.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자, 매각 허가를 받았어요. 매수인이. 근데 허가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이 갑자기 뭐죠? 천재지변이 났어. 가지고 그 물건이 무너졌어. 그러면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취소 신청할 수 있는데, 취소라는 것도 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해야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이제 또 하나 더 본다면, 우리가 추심해소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이제 반복된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심해소를 할 때, 그 소장을 제기당한 제함채무자는, 이게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력 있는 채권자를, 야, 니네들 공동소송을 해가지고, 야, 원고 쪽에 참가해. 라는 것을 적어도 첫 번째 변론,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했다가 나중에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내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해버렸어. 그러면 취할 필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집행 취소 문서로 이제 배웠죠. 규칙 50조에 있는데, 49조의 1호, 2호, 5호는 이제 취소 문서인데, 대금 내기 전까지 하고, 2항에 특히 2호 문서가 제일 잘 나오죠. 매각 허가가 됐어요. 근데 허가 됐는데, 그때 가서 정지 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완전히 황당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정지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나 나갈 거야. 한마디로 매수인이 도망치고, 매수인은 대금 낼 때까지, 아까 뭐였죠?
대금 내대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나 그 계약금 줘 나갈게, 그죠? 도대체 무슨 소송은 뭐 한 5년 걸릴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허가 다음에 정지 문서가 들어왔을 때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허정 취소예요. 허가 다음에 정지 들어왔을 때이고요. 아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것은 자 공유자도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데 그날 나가서 매각기를 종결합니다.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자 종을 치고 마감합니다. 입찰 마감했어요. 2시간 동안. 이제 끝났어. 그만 내세요. 그래서 마감을 해요. 집행관이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보죠. 본 다음에 종결합니다. 이제 종결합니다라는 걸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감한 다음에 이제 다 냈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뭐죠? 이제 그때 집행관이 말을 해줘야 돼. 이제 집행관이 자 이제 혹시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있으세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마감 시가 아니고요. 마감 다음에 종결이에요. 마감 다음에 종결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종결실까지 우선 매수시 그때 보증금을 쫙 내고 삽니다.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쭉 보고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인도를 할 때 배웠죠. 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하고 2개월이 지나기까지 이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요. 경매가 취소야. 직권 취소야. 취소해야 한다. 몇 달? 2달. 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집행관은 이제 그 동산 집행 같은 거 할 때, 그림 같은 거 할 때 호가를 할 거 아니에요. 호가를 불러가지고. 그럴 때 이때 공고가 짧죠. 이건 일주일이 2주일이 아니지. 짧죠. 그래서 한 3일 정도까지 공고를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팔았는데 지금 그래도 오픈해라 3일 전에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아까 봤었죠? 과잉매약 할 때 어떤 걸로 해주세요라는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지정권을 행사가 누가? 채무자가 합니다. 안 하면 이제 법관이 합니다. 결국에. 자, 항고는 이제 즉시 항고 기간은 당연히 재판소가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단 항고장을 내고요. 급하니까 항고장을 일주일 안에 내고 다시 또 10일 안에 항고 이의서를 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재산 명시를 해요. 야, 너 가진 게 얼마야? 오픈해. 가지고 재산 명시를 해서 채무자가 나가서 선서해야 되는데 그때 이의신청을 하는데 요게 일주일이에요. 가끔 내요. 그래서 우리가 송달 받은 날 짧죠. 짧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 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표에 문제가 있어. 그럼 거기서 이의신청한 채권자라든지 채무자는 그렇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빨리 배당이소를 하고 배당이소했다는 증명서를 일주일 안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가끔씩 좀 보셔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근데 이게요. 또 까먹어요. 까먹으면 또 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결국에는 기본서는 그냥 기본서예요. 이거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들고 오신 분도 있어. 들고 오시는 분은 있지만 그 시험장에서 볼 수가 없어. 왜? 막막해. 8과목 보는데 하나만 보나? 괜히 왔다. 불안만해서. 그냥 걔 가져온 거죠. 그냥 가져만 온 거죠. 양쪽 싹 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작년에 찍은 거 있어요. 작년에 드렸던 그 서브노트를 지금도 보시면 돼요. 거기 다 여기 그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
한 100페이지 안 되는 거, 그걸 계속해서 이제 객관식 푸신 다음에, 객관식 푸신 다음에 그걸 계속 보는 거야. 이걸 안 보고. 계속. 그래서 어떤 나왔다면 탁 찍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7점 남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객관식은 5번 보고, 그걸 보면 무조건 그냥 시험은 본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때는 그냥 몰라도 맞죠. 몰라도. 이렇게 탁탁. 그래서, 보시는 거고, 이걸 띄엄띄엄 이걸 안 봐놓으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가요. 옛날에 알았던 걸 내가, 보세요. 옛날에 알았던 걸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서 불안해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모르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시험장에 갈 때 내가 항상 뭘 가져갈 것이냐는 결국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일주일 전까지 보고 그걸 정리한 노트를 가져갈 것이다가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는 주택임대차는 이제 우리가 약간 민법과 비슷한데 몇 개만 보고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보죠. 우리가 이제 주택과 경매와 딱 물어보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은 일본에 양가로 일본에 원칙적으로 주거용이냐는 것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주거용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거용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미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그죠? 주거용인데 나중에 따랐었다 됩니까? 대해서는 보세요. 그 밑에 판례가 그 후 임의로 주거용을 개조했다. 하면은 거기에 그때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이제 기준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실제 용도가 중요해요. 미등기냐 관계없어요. 건축하고 안 봐도 돼요. 실제 용도가 뭐 창고 건물 뭐 미장원이라도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돼요. 용도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용도설이 판례예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 할 때도 이 외국인은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 그래서 그때 체류지 신고를 그걸 전입 신고로 봐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거소 신고가 곧 이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소유자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그게 딸집이야. 딸집인데 엄마가 다 임대를 맨날 해.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엄마하고도 계약할 수도 있어. 그죠? 사실은 그게 엄마 집이지.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주고 관리 다 해. 딸은 유학 갔어. 그러면 소유자는 A인데 어머니가 갑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 늘. 그럼 보통은 그럼 B가 임대할 때 보통은 이제 위임장을 가져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원래 딸 명의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문제는 아예 갑이 자기 이름으로 해. 갑이. 자기 주위에 이 딸 것만 있고 거기 다 될 거야. 통건물. 딸 하나가 500이라고 나머지 20개는 다 갑 거야. 그러면 거기 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러면 그냥 갑이라 해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자가 아니지만 임대차 가지고 있는 실제 엄마가 준 그 명의 신탁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가 보호를 그죠?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아. 그렇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주택 소유자 내지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한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까지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형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건 가장임대차라고 해서 대항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한마디로 뭐죠? 통정 허위 표시하죠. 통정 허위 표시다. 볼까요?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기존 주택의 채권, 물론 기존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을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외관이고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뭐죠? 한마디로 민법상 실제 계약 임대차를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서로 짠 거죠?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 입장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시대차. 자, 공유자가 있죠, 공유. 자, 공유는, 일단은, 공유는 그런 거 많죠. 아까처럼 딸하고 아들이야.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줬어. 그러면, 일단 어머니는 11분의 4. 자, A1, A2, A3가 있어요. 그러면, 11분의 4, 11분의 3, 11분의 4 했어요. 하죠.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할 때는 어느 한 사람도 과반수가 안 돼. 그럴 땐 이렇게 계약하면 되겠죠? 과반수끼리.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유자 과반수를 가지고 한 임대차는, 왜냐면 관리인은 과반수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에 갑을병 공동으로 임대할 때 관리인은 과반수로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그때는 3명 중 2명이라고도 올바르다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서에 쓰지 않은 병, 즉 갑하고 을한테만 청구하는 것이지, 그죠? 갑하고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로, 그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경매시에도 갑을 공유지분에서만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는 그 소수, 예컨대 이 소수한 말도 과반수란 말은요, 2분의 1은 과반수 아니에요. 과랑은 2분의 넘어야 되는 거니까, 과가. 2분의 1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전체를 임대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은 유효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법상의 대항요건은 뭐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요건 보세요. 요건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됩니다. 그죠? 이때 주민등록이란 말은 그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맨 밑에 점유보조자,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가족 앞으로 하고 본인은 없어요.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번이 제일 잘 나오죠, 또. 이번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오피스텔을 전대를 해. 즉, 전차인을 했을 때, 그러면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된 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택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면서, 그 A라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전대를 해서 누가? 그 B,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죠? 다음날 영시까지 했죠? 그 제함자한테 대항력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를 하나 볼까요? 2007년도 판례. 다가구라는 것은 이제 단독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독 주택으로 보존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전입 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다시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답이죠. 잘 나온 거죠. 봤던 것들 좀 보겠습니다. 3번에 쭉 가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죠? 주민등록 마친 날 다음 날 0시로 보겠습니다. 0시죠? 0시입니다. 따라서 0시다. 그래서 이 길이니까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3조 1항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 일자하고 담보권 설정 일자가 같다면요. 전입신고 일자하고 담보권 설정 일자가 같으면 큰일 나요. 그때는 담보권이 이겨. 왜냐면 담보권은 그날이지만 전입신고는 다음 날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죠? 됐습니까? 물론 담보권 설정일이 전입신고 다음 날일 때는 당연히 임차인은 0시고 그건 9시니까 그때는 또 임차인이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0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거 하나 볼까요? 그 2번에 이 분양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는 갑이 병해사한테 지금 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을로부터 그죠? 아파트로부터 임차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에서 이제 그 임차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 아파트에서 오래 살면은 이제 분양권을 주죠. 그래서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분양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때 그죠? 이때 결국에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는 그때 대항력을 취득을 합니다. 그때는 분양권인데요. 그때고요. 문제는 지금 3번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3번만 다시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요. 이것도 너무 많으면 좀 힘들어요. 공부할 때. 이게 많죠. 왜냐면 이건 한마디로 이제 살고 있다가 파는 꼴이죠. 볼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2008년대.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가 전입 신고한 다음에 부인하고 함께 살다가 그죠? 소유권자로 살고 있다가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자, 을한테 팔면서 내년에 이사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임대차로 하기로 계약을 한 거야.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제 넘겼을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 처는 대항력을 언제 얻습니까에 대해서는 그죠? 그 을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이에요. 그죠? 그죠? 지금 갑하고 그죠? 처가 있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0월 8일이다. 그럼 이때가 이제 10월 8일 한 거죠. 그렇게 넘기면서 자, 갑하고 을 간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다시 또 갑하고 을 간에 뭐죠? 임대 계약서를 쓴 거죠. 이제 얘가 또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물론 갑이 안 살고 갑에 쳐 돼요. 쳐도 되죠. 쳐는
저는 대학력은 10월 8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10월 9일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 법무사가 자, 그때 이게 그 당시 화곡동에 있었는데요. 이 을이 보통 이때 대출을 안고 사요. 10월 8일 날. 그럼 대출 안고 사면요. 얘기를 해줘요, 이때. 이건 대출은 10월 8일 날 들어올 거야. 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매매할 때. 같이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바로 그날 소유권 등에 접수하면서 똑같이 재산권도 10월 8일 접수하죠. 접수하지만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예요? 10월 9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돈이 크면요. 못 받아, 보증금을. 나중에. 그래서 이걸 자꾸 내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 소유자일 때, 임대할 때는 우리가 다음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맨 끝에 보세요. 그 주임법 3조의 유한 공시를 갖춘 다음 날인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다음 날에 임차인으로서, 그때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하는데, 그냥 가서 그분이 뭐, 이제 중개사는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법무사가 안 봤으면 그랬는데, 걱정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 했나 그랬는데,